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어이구, 아픈 사연이 참 많았었네요. 정답은 전세거든요. 전세.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해서 월세 가격이 연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전달해 드렸는데 6693님 작년 5월에 이사했는데 아직도 이걸 못 받고 계시다라고 하셨고요. 그 보증금을 1321님은 월세 4번, 전세 3번, 8번째야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279님은 대구에 사시는 3남매 엄마라고 보내주셨어요. 2년 기한이 다 돼서 올해 6월에 이사 가야 하는데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근데 갱신 요구권을 쓰실 수는 있죠. 2년 더 살겠다라고 하면은 그 집 주인의 친족, 직계 가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2년을 더 사실 수 있으니까요. 집주인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045님 드디어 올해 6월이면 15년 전세를 마감하고 집 사서 들어갑니다. 라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내 집 마련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 집 가서 청소하는 것도 행복하고 빈집, 여기 이제 우리의 이사 들어올 집이야 라고 하면서 전등 한번 켜보고 보일러 한번 올려보고 하는 그런 행복 평생 잊혀지질 않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또 의견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증시 상황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코스피 코스닥 1%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97% 내린 2522, 코스닥은 0.94% 내린 0.94% 내린 725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1% 하락, SK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빠지네요. 3.1% 하락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실적 나왔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4분기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이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17, 18만 원 선에서 거의 한 22, 3만 원 선까지 쭉 달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실적 발표했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3.75% 급등하면서 105만 2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좀 종목별로 역시나 엇갈리는데 반등이 조금은 있었던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은 다시 2% 정도씩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볼까요? 1436원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430원대 중후반, 어제는 1430원대 초반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1430원대에서 최근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돈 고민, 저축 혹은 소비, 모든 돈 고민을 해결해주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등등 돈에 관련된 모든 사연, 고민 올려주십시오. 특히나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최대한 꼼꼼하게 써주실수록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드리는데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물이 나가죠.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3종 세트로 와이즈 부스터라는 건강기능식품, 또 에어프라이어, LED 스탠드까지 푸짐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에 좀 사연이 많이 꼼꼼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네. 결혼 4년 차. 네. 어떻게 보면 4년 차까지 이제 신혼부부죠. 그렇죠. 2살 된 딸 네. 하나가 있고 3인 가구인데요. 고정 지출이 많다. 과소비는 안 하는데 아껴 쓴다고 해도 남는 돈이 없다. 주변에서 흔히들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고민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부부 맞벌이인데 합쳐서 월급이 550만 원 정도. 근데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고정 지출이 약 300만 원. 550만 원 부부가 벌어서 약 300만 원을 고정된 지출로 나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별로 쓰는 게 없는데 이렇게 과소비를 하는 건 정말 없는데 왜 이렇게 저축할 돈이 없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네. 이제 고정 지출이 커서 그렇거든요. 거의 뭐 필수 지출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고정 지출을 설계할 때 설계 단계부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소득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4대 보험이라고 하는 준조세나 이런 네. 것들을 떼고 나서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득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가처분 소득 안에 뭐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뭐 주거 비용이라든지 대출이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고정비가 딱 빠져나가고 남는 말 그대로 진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자유재량 소득이라고 하는데 네. 이 자유재량 소득이 적으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별로 과소비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저축할 돈이 없지 쓸 돈이 없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처음에 고정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부도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본인들의 소득에 비해서 고정 지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지출이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그 고정 지출을 설계할 때 조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집으로 따지면은 뭐 기둥, 대들보, 문 이런 설계부터 잘못돼서 그렇죠. 저쪽 문이 계속 열려 있는 맞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우리가 쓸 돈이 없을까? 우리가 도시 계획을 설계할 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은 뭐 지금 이제 개발된 지는 오래됐지만 예전에는 그 경기도 광주군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도시 설계를 할 때 도로를 닦고 관공서를 놓고 기본적인 학교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거를 집어넣다 보니까 네. 약간 계획 도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왜 이 옛날 구도심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왜 이렇게 길이 좁고 불편하냐 이거 결국은 먼저 집부터 다 지은 다음에 그 남는 공간에 길을 닦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설계할 때 처음에 소비 설계를 할 때 우리 소득 수준에 맞는 고정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쓰다 쓰고 나서 나중에 뭐 저축 좀 해볼까 하니까 이미 자리 잡은 고정 지출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 부부가 고정 지출이든 변동 지출이든 아직까지는 그 자녀가 있다고는 하지만 신혼 부부라고 사회 초년생이라고 봤을 때 네. 현재 소득 중에 84%를 씁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뭐 어쨌든 각설하고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번 소득의 80%를 넘게 쓴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뭐 어찌됐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비율이 너무 높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고정 지출뿐만 아니라 변동 지출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부터 잘못됐다라고 하셨는데 그 설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1년이건 2년이건 내가 그렇게 쓰다 보면 그렇죠. 당연히 그게 바꾸기 힘든 고정 지출이 또 제가 돼버리는 거고. 설계 얘기 나온 김에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강조하는 선저축. 먼저 도로를 닦고 관공서나 학교를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활용을 해야 도시가 제대로 되는데 뭐 먼저 필요한 소비부터 다 하고 나서 야 이제 뭐 좀 저축 좀 해봐야 되는데 하면은 항상 할 게 없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원인을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뜯어보죠. 네네. 고정지출 비중을 보면요. 굵직한 게 주거비, 종교 관련된 비용 또 보험료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씩 보면은 주거비가 한 9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거비라는 게 이제 대출 이자. 이분이 이제 집을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셔서 4년 차 결혼 4년 차인데 벌써 하셨어요. 그래서 하셔서 이자가 지금 이자만 54만 원 나가고 관리비가 또 한 30만 원 나간다고 합니다. 관리비 아마 요즘 이제 동절기라서 그런 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네. 가전 같은 거 정수기 뭐 식기세척기 뭐 인덕션 이런 것들 아마 비용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90만 원 정도 나가고 종교는 써주실 때 11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네. 교회인 것 같아요. 네. 55만 원 나가고 그거 외로 또 이제 또 헌금 나가는 거 해서 한 70만 원 정도 나간다. 와 이게 글쎄 이게 부부 맞벌이로 550만 원 버시는데 종교 관련된 비용으로 월 70만 원. 요게 제가 약간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이분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이에요. 아내분이. 그러니까 아하. 원래 소득은 사실 550보단 약간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거보다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높을 수 또 있는데. 높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져서 우리가 뭐 집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정비 설계를 그다음에 또 그 헌금하는 것도 기부하는 것도 조금 높게 이렇게 가져간 거가 있는 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마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그 무슨 550만 원 버는데 저 헌금을 70만 원이면 이게 사실 11조라는 게 10%를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10%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13% 정도 되니까 11조가 아니라 11.3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네네. 10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거와 그쵸. 관련된 거기 예. 때문에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이 이 방송을 당연히 들으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소득에서 빼고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본인의 완벽한 그 신념에 의한 거라면 고민할 것도 없으니 애초에 소득에서 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도시 계획 오늘 얘기한 김에 네. 그린벨트로 그냥 딱 저거는 뭐 건드리지 못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맨날 저기를 활용을 못하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55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현재 소득이 48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종교 비용 70만 원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면 볼 때마다 이거 비용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이거 참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의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고정 지출의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이걸 지출이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든다면 줄이시든지 아니면 신념이라면 이걸 아예 수입에서 빼서 그린벨트처럼 생각을 하시든지. 그렇죠.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뭐 이거는 할 수 없는 돈이다.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념과 현실 사이 그런 고민인 거죠. 근데 이제 보험은 우리 돈출 상담소의 단골 고민 중에 하나긴 한데 이분들이 좀 보험 지출이 많죠. 그죠. 72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72만 원. 근데 이 72만 원이라는 게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거의 15%입니다. 제가 돈줄 상담소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보험은 자신의 미래 경제력을 지키는 비용이기 때문에 네네네. 본인의 경제력에 맞게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력이라는 건 현재 소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의 3에서 5%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 그거보다 만약에 더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보험은 100% 비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이 자꾸 저축하고 혼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외국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완전 순수하게 100% 코스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보험료를 내고 나는 뭐 돌려받지는 않겠다. 그리고 난 높은 보장을 받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약간 저축하고 좀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를 저축하고 같이 하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가 자꾸 늘어나고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이대호 아나운서께서는 차 타면은 안전벨트 하시죠? 당연하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들 때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험이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청취자분들도 운전하실 때 다 지금 안전벨트 매고 운전하실 텐데 헬멧은 왜 안 쓰죠? 운전하면서 헬멧을 쓰면 솔직히 도움은 되잖아요. 자동차 레이서처럼. 그다음에 뭐 예를 프로텍터 같은 거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사고 났을 때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3점식 안전벨트 아니라 그죠? 레이서처럼 5점식 안전벨트 이런 근데 거. 그런 거를 왜 안 하느냐? 그게 너무 과잉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니까. 보험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많으면 좋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이게 비용이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무려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15%를 코스트로 그것도 보험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벨트 정도 매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헬멧 안 쓰고 프로텍터 안 하는 거랑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분들이 보험금 72만 원 적어주신 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저 뒤쪽에 이제 재테크 관련된 고민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남편분이 아내분 모르게 저축보험. 저축보험을 또 가입하셨대요. 매달 50만 원씩. 이거는 나는 저축을 위한 거야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험을 72만 원이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50만 원을 또 보험을 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축 우리가 보험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제가 그걸 보험의 그쵸. 성격인 보장을 받기 위한 거냐 저축을 하기 위한 거냐가 약간 헷갈리는데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암보험이나 특히 종신보험이나 이런 건 사실은 다 보장성.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보험의 본래 성격인 위험보장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이나 이런 건 사실은 저축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약간의 위험보험료라고 해서 보장에 쓰이는 비용이 있긴 하지만 거의 95% 이상은 저축에 쓰이기 때문에 네네네.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으로 하는 게 맞죠. 저축인 게 맞죠 사실은. 우리가 저축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죠. 박수경 님이 주변 분들이 보험 영업해서 가입한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아니 뭐 주변에 뭐 그런 분 한두 분 없는 분들은 없죠. 근데 이제 꼭 필요한 것만 하셨어야 되는데 분명 이분들은 일단 지출로 적어주신 보험 금액만 소득의 15%라는 건 과하다. 거의 자동차 운전하면서 레이서처럼 헬멧까지 쓰고 있는 격이다. 맞아요. 이런 지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험을 브레이크에 많이 비유하는데 그 버스 정도에다 달아야 될 브레이크를 지금 경차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대형 트럭에 필요한 그 유압식 브레이크를 경차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야 이게.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푸쉬 그렇죠. 그 소리 나겠네요. 과하다. 네네. 과하다라는 지적이었고요. 근데 아까 그 집 대출도 있었는데 주거비 대출 이자 상환은 한 54만 원인데 원금까지 합치면은 104만 원이 매월 나간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원금 상환하는 부분은 저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4만 원 중에 원금 상환이 한 50만 원 정도 되고 이자가 54만 원 정도 된다고 봤으니까 어쨌든 5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요 사연자님의 부부 케이스는 아닌데 이 부부가 사연자님이 3억 6천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6억 원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잘하신 거죠, 그죠? 대출을 처음에 2억 9천 끼시고 3억 6천짜리 집을 사셔서 순수히 본인들 자금은 7천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현 시세가 6억이 됐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맞아요. 실수요 겸 투자도 잘하신 그러면은 거죠. 그렇게 집값이 많이 어쨌든 본인 투자한 금액 대비 많이 올라간 걸 감안하면 사실은 이자 낸 54만 원도 거의 이거는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 잘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경제에서 자산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산 효과라는 게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소비 지출이 높아지는 효과를 우리가 자산 효과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아마 자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왜 이렇게 그러네요. 뭐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짐작이긴 하지만 본인들 모르게 이제 집이 우리가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소비 지출 같은 것들이 조금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김이글님이 대형 버스는 브레이크 공압식입니다. 유압식이 아니라 공압식이라. 그 칙칙 소리가 그 공기 압축 그거였군요. 예.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까 그 보험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좀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일종의 매몰 비용 효과가 너무 큰 거죠. 오래 납입을 했고 새로 들자니 제약이 많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헬멧 벗고 프로텍터 벗으면 되는 거죠. 뭐 다시 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벨트만 하면 되는 거를 지금 헬멧 쓰고 있고 프로텍터 하고 있으니까 프로텍터 떼고 헬멧 벗고 운전하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청취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까워요. 내가 낸 게 얼마인데 막 이렇게. 보험을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험을 좀 줄이고자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이게 조금만 더 유지하다 보면 환급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요런 것 때문에 또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환급률이라는 것은
납입 원금 대비 해지 시에 받게 될 해지 환급금의 비율을 우리가 환급률이라고 하는데 네. 조금만 더 유지하면 지금은 내가 낸 돈에 비해서 뭐 35%밖에 안 나오는데 요거 한 5년만 더 내면 한 7, 80%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아하. 요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진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환급률이 올라가는 거는 왜 올라가는 거냐면 내가 지금 돈을 계속 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 돈.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이게 좀 잘못됐다 내 생각과 다르게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내가 지금 지하철을 탔는데 내려야죠. 수서행을 타야 되는데 구파발행을 탔다. 아. 그러면 어떻게 수서행 그냥 이왕 탄 거니까 그냥 끝까지 가자 그냥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 내려서 갈아타야 되죠. 2호선 순환선일 때 고민됩니다. 그 2호선 순환선 이 방향으로 도는 게 낫나 내려서 반대로 타는 게 낫나. 그렇지. 예. 기다려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환급률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내면 환급률이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소득에 걸맞는 보험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건지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를 판단해서 필요하지 않다면 몇 년 동안 조금 더 내면은 조금 환급률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것 때문에 정리를 못 하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러게요. 보험 해지하면은 보장을 제대로 못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고민 때문에 이제 또 그렇죠,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헬멧 쓰고 프로텍터를 하고 있는 건 너무 과잉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해약하면 손해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아시겠지만은 20년, 30년 후에 받게 될 현금 그거는 지금 현재 가치로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낮은 현금 화폐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병원을 좀 많이 가서 다시 이거 해지가 하고 좀 낮은 싼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거절당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해지하기 전에 상담을 또 받아보실 수도 있겠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분들이 남편이 40세 아내분이 35세예요. 젊어요. 이 고민을 한 6, 70대에 한다라고 하면 나 이제 보험 가입 새로 안 된다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30대 그리고 40대 완전 초반이신데 그 고민은 좀 안 맞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일단은 이게 이분들이 지병이 있는 걸 저희는 모르니까 그렇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보험 가입을 새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충분히 보험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이 적은 분이 그런 고민을 하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많은데 그죠? 굳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많은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남편분이 39만 원, 아내분이 27만 원, 자녀 보험만 해도 5만 원, 시댁 화재 보험이 14,000원. 근데 자녀가 2살 된 딸아이라고 했는데 5만 원짜리 보험.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태아보험 때부터 가입을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이제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득 상실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비용만 나오면 되는 거지 이 아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제 활동을 우리가 복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실손보험만 있어도 되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리고 고정비가 이렇게 많은데 정작 변동비는 어떤가 한번 따져보면 네네. 쓸데없는 거죠, 뭐. 3인 가족인데 식비가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훌륭하게 잘 아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낀다기보다도 고정비를 너무 많이 설계를 해서 사실 주거 비용도 그렇고 일단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너무 헌금이 또 많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막 70 몇만 원을 내고 이러니까 결국 옴짝달싹을 못하게 고정비가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를 내지 않는 한은 당연히 이제 그래서 식비를 줄여야 되고 적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믿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복직하면 좀 다시 소득 늘어나니까 다시 소득이 좀 늘어나니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고정비에 대한 거를 조금 보험료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헌금도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많다는 느낌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낮출 수 있어야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도 제대로 저축을 할 수 있지. 지금 저축이라고 하는 수준이 대출원금 포함해가지고 한 90만 원 정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청취자분들 중에는 야 뭐 두 부부가 맞벌이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내 집까지 있는데 뭐 저축을 그렇게 뭐 많이 해야 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혼 4년 차가 현실적으로 저축을 90만 원 정도밖에 못 한다. 그것도 550. 복직하면 650이나 소득이 되는 분이 예. 뭐 이분들이 평생 이 소득이 그냥 끝까지 유지된다면이야. 뭐 솔직히 저는 한 내 집도 있겠다. 100만 원만 저축해도 큰 문제 없다고 보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이 사연을 보내신 걸 계기로 해서 고정비 설계를 좀 다시 구조를 고쳐보. 변동 지출에는 잘못하는 거 없죠. 물론 이제 뭐 저마다의 가치관이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또 조언을 듣고 또 본인이 직접 판단을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대단한 게 앱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왜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해갖고 많이 걸으면 몇 원씩 맞아요. 쌓이고 아니면 어디 증권사나 이런 데 이벤트 참여해서 얼마씩 상품 받고 그런 걸 꼬박꼬박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부수입으로 버신다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성공예감 이데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서 선물 3종 세트 받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부수입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사실 그 각 방송국의 라디오마다 선물들을 주는데 또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중복된 번호 있나 좀 이렇게 또 체크하기도 맞아요. 하죠. 자동으로 필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앱테크라고 하죠. 가장 좋은 게 건강도 좀 챙기고 좀 부수입도 좀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서울시에서 하는 손목닥터 9988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깔았거든요. 네네네. 요게 이제 손목닥터 9988이라는 앱을 깔면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 예. 하루 200원 정도를 줍니다. 서울페이로 줘요. 쓸 수 있어요. 현금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200원이라 그러면 에이 그거 얼마 안 되는 거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성인 남성이 네. 하루에 8,000번은 걸을걸요? 8,000보 조금 활동하는 분은 걸어요. 좀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출퇴근하고 만약에 하면. 내가 딱 이제 휴대폰을 딱 봤는데 이제 퇴근할 때쯤 됐는데 아직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은 버스 정거장 한 두 정거장 먼저 내려가지고 집에 슬슬 걸어가면은 운동되죠. 운동되고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주일에 3번 이상을 8,000보를 걸으면 700원의 보너스를 줍니다. 아 보너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월 놀라지 마십시오. 8,400원까지 적립을 해준다. 오, 괜찮네요. 괜찮죠. 이게 뭐 저가 커피로 하면 한 5잔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 커피 값인데. 그러네. 괜찮네요.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고 그쵸, 이렇게 그쵸.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꼭 서울에 안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뭐 돈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몸도 챙기고 쏠쏠하게 돈도 벌고 앱테크 이런 건 잘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꼼꼼하신 것 같아요. 네, 이분들. 근데 이제 조금 이분들이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워낙 이제 부수입이라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고 돈도 이게 우리가 저축도 너무 많이 못 하니까 하면서 버시는 건 좋은데 좀 마음이 짠하다는 생각이 보험료 72만 원에 11조 70만 원을 내면서 네. 본인들은 앱테크 이러니까 조금 저는 마음이 오히려 고정 지출에 예, 제가 더 했다간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해서 부수입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올리고 계시는 거를 경조사비로 거의 지출하신다고 하네요. 뭐 만약 이거 안 했었으면 경조사비 또 내 돈에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조사비 안 할 수도 없고 뭐 우리가 일부에서도 뭐 잠깐 뭐 세뱃돈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지금 이제 또 걱정이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죠. 돈 많이 나가죠. 오고 하면 그죠? 또 하나 이분들의 개인적인 고민, 이 사연 보내주신 그 아내분의 고민인 것 같은데 네. 가족이나 친구들 만날 때 계산을 본인이 하려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이제 이분에게 성향이 그런 성향이 얻어먹거나 뭐 각자 내건 이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살게라고 하시는 성향이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가까운 친구분들이나 친인척분들은 경제적 상황을 서로 대략은 좀 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마 저도 그런데 항상 보면
저희도 이제 형제 저희 위에 누님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 네. 지난 추석에는 너가 냈으니까 이번엔 내가 번씩, 낼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걸 꼭 기억을 해놔. 아 지난번에 내가 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지난번에 내가 냈다는 걸 강조해서 본인이 낸 거는 잊질 않죠. 잊질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친구분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분들한테는 내 개인사에 내가 얼마 벌고 이런 걸 뭐 세세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주변에 가족들이라든가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한테는 나의 경제적 계획을 뭐 조금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런 거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은 언제까지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네. 상대방이 무리하게 너 나보다 돈 잘 버니까 무조건 너가 내라. 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얘기가 약간 벗어날 수는 있는데 데이트 하시는 분들 네. 보면 이게 상대 남친이든 여친이든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소득에서 얼마 정도를 모으고 있고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나 진짜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알려지면은 상대방도 그런 걸 좀 배려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은 왜 이렇게 돈을 안 써 나한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짠돌이야.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안다면 그렇죠. 아는 만큼 또 대화하고 아는 만큼 소비하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언제까지 내 집 마련하려고 지금 청약저축 얼마 넣고 있고 돈 얼마 저축하고 있고 언제쯤 내가 전세로 옮기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빠듯하게 열심히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부모님이 용돈을 조금 드려도 야, 너 진짜 쓸 돈도 없는데 그래 고맙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면 얘는 뭐 돈을 그렇게 잘 번다면서 왜 나한테 용돈을 이거밖에 안 주지? 그다음에 맨날 자기는 여행 다니면서 왜 이렇게 설날 선물을 이런 거밖에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정작 이 분들이 부부간에 한 달 용돈으로 얼마 쓰시느냐 각각 월 20만 원씩 합쳐서 월 40만 원이에요. 네네네. 그 용돈 거의 안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그 적은 용돈임에도 누구를 만나면 본인이 사려고 하고. 근데 가끔 이제 초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데 약간 그런 거는 상대방한테 약간 어느 정도 날리고 내가 이달 용돈이 얼마인데 아유 벌써 얼마밖에 안 남았어. 막 이런 식으로 뭐 가까운 사이라면 그렇죠.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갑자기 방법이고. 임박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사실 요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자꾸 앓는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리부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나의 계획들을 조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는. 본인이 아쉬운 소리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결국은. 거는 그리고 요즘은 더치페이가 제일 좋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아예 식당 사장님도 네. 따로 결제할 거 한 번에 아예 그거 먼저 꼭 물어봐 물어보세요. 주시더라고. 이게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를 네. 잡아서. 그래갖고 같이 나서 5명이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5명이 카드를 들고 맞아요.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5명을 다 각자 하는데 조금 불편스럽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돈도 귀중하고 내 돈이 귀중한 만큼 그래서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 네네네. 상대방한테 꼭 눈치를 주면서 꼭 너가 내라. 너가 돈을 더 버니까 더 내라라고 하는 거 눈치 주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 본인이 자꾸 계속 사겠다고 하면은 5663번 같은 분이 옆에 가까이 옵니다. 이분이랑 친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꾸 사주시는 분들. 네. 근데 절대로 이거 뭐 사주는 거 안 사준다 그래서 이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는 일 아니니까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들이 일단 가계부는 꼼꼼히 쓰신다고 해요. 네네. 또 가계부 하면은 김경필 멘토님 아닙니까? 가계부의 효과는 변동 지출을 컨트롤하는 효과입니다. 내가 지난날, 어제, 지난주에 썼던 걸 쓰면서 내가 이런 소비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본인의 어떻게 피드백을 하면서 다음의 소비에서 변동 지출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가계부의 기능인데 그렇죠. 이분들은 고정 지출을 너무 많은 돈을 설계해 놓고 얼마나 없는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돈 변동 지출 그 자유재량 소득이라는 게 정말 적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에 쓰는 게 거의 비슷하겠네요, 매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가계부를 쓰는 건 너무 칭찬할 일이지만 가계부를 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정 지출의 설계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늘 타겟이 이상하게 보험료하고 11조가 되는데 이게 정말 죄송하긴 한데. 요 분들의 좀 사연에 좀
특이성이니까. 특이점이죠. 그게 거의 150만 원이니까. 또 이분들이 둘째도 계획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 매월 70만 원씩 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축을 할 때 우리가 ISA나 청년 도약 계좌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보조받는 세제 것들. 혜택을 주고 정부 기여금을 주는 저축을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거 뭐 얼마나 된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지금 지난 그 밤에도 미국 주식이 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최근에 5년 동안 S&P 500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야, 내가 5년 전에 그 저축을 하지 말고 그냥 S&P 500에다 저축을 했으면 돈 엄청 벌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네. 놀랍게도 네. 이 5년 전에 S&P 500에 비해서 지금 S&P 500이 수익률이 1월 기준으로 102.9%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익률이 102.9%라는 얘기는 5년 전에 S&P 500에 1억을 넣어놨으면 지금 2억 600 정도 돼 있을 거다 그런 네. 뜻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매달 5년 전에 1억을 넣어놓을 돈이 없었잖아요. 매달 저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매달 저축하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1억 모으기 5년 전에 1억 모으기 제가 늘 강조하는 1억 모으기 저축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153만 원을 5년간 정기 적금을 하면 딱 오늘 1억이 됐는데 요걸 S&P 500에 그대로 153만 원을 5년 전에 매달 넣어가지고 지금 딱 오잖아요. 그럼 정리 얼마냐? 생각보다 그렇게 금액이 안 그렇죠, 커요. 그렇죠. 1억 1,470만 원입니다. 물론 1,470만 원이라는 게 대단히 큰 금액이긴 한데 월로 따지면 그냥 2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2만 원 정도 쓸데없는 고정비 안 쓰고 저축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지난 5년간 그렇게 오른 S&P 500에 5년 동안 주구장창 정말 저축을 한 사람이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절약이 우선이다. 그래서 절제와 절약과 이분이 여기 이제 고민하셨지만 이렇게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거의 혜택을 무시하지 말고 이런 저축을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미국 주식 안 하는데 큰일이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축으로 보면 1억 모으는 동안 딱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 5년에 1,400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냥 쓸데없는 돈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안 쓰는 정도 수익률 차이밖에는 안 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는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소득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절약하는 거, 아끼는 거고. 그렇죠. 투자는 그래서 그 이어서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이분들이 ELS, ELB 같은 투자를 하시는데 이건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ELS 뭐 여러분들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투자금의 대부분을 채권 투자 같은 원금 보장이 가능한 데 투자하고 일부 소액을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 자산에다가 편입을 해서 운영하는 상품이고 뭐 ELB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제 주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가 연계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채권 스타일이죠. 뭐 이런 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상품들 파생 상품이라는 거에 할 정도로 예. 이분들이 운영이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많은 예적금을 하고 또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도 남는 자산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일부 해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90만 원 정도의 저축 수준이고 그 중에 또 일부를 이걸로. 그 중에 일부를 이걸 한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만 하면은 뭔가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어떤 공포감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아까 보험도 사실 공포감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차 탔을 때 안전벨트만 하면 되는데 왜 헬멧하고 프로텍터까지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좀 불안감이 좀 있으신가 봐요. 불안감이 좀 높은 뭐 요즘 사실은 어느 분이나 돈을 많이 버는 분이나 적게 버는 분이나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불안한 건 알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운동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클래스는 영원하다. 경제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득은 일시적이나 소비는 영원하다. 이 소비가 영원하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많이 벌든 아무리 적게 벌든 어느 정도의 수준의 저축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집이 있다 그러지만 4년 차 부부가
전체 소득에서 10% 내외밖에 저축을 못한다면 그거는 미래가 아주 정상적으로 준비되고 있지는 않은 거니까 이번 기회에 좀 구조 조정을 좀 하셔서 그렇죠. 저축을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ELS, ELB 같은 파생 상품은 좀 자산이 많으신 분들, 자산가들의 자산 배분 수단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분들이 또 이걸로 뭐 많은 비중을 실으시는 것도 아니고 특히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고위험 상품이어서 아주 일정 부분인데 요게 근데 자산이 많지 않은 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런 파생 상품까지 찾으신다라는 거는 너무 좀 멀리 가셨다라는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주식 투자를 조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네요. 네네네. 예, 속된 말로 몰빵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삼성전자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는데 그걸 다 삼성전자에만 넣고 계시대요. 그중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손실 보고 계시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사실 어제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오늘도 약간 좀 약세장을 보이고 있다 보니 네.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하던 방식에서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래? 그러면 미국 주식이야? 그리고 또 뭐 바로 또 미국 주식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시는 걸 보면 투자를 시작하신 지가 엄청 오래된 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가지고 뭐 아무래도 미국으로 돈이 좀 쏠리는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당분간은 뭐 미국장이 강세장, 국내장은 뭐 약보합 내지는 좀 약세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짐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더 멀리 본다면 가격적인 면에서 성장 가능성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국내장이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정도 비중이면은 이분들의 자산에서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서 조금 더 저축을 더 많이 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 고정 지출에 대한 구조 조정을 좀 먼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확실한 메시지 하나는 이제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감사드리는 게 이분이 거의 A4용지 넉 장에 달할 정도로 진짜, 네, 다 봤습니다. 꼼꼼하게 써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선물도 3종 세트가 삼종 갑니다. 세트.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야권의 주도로 탄핵 소추된 지 174일 만입니다. 직무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범 재판기한을 준수하려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 서부지법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합니다. 현안 질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출석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이번 달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지난달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 심리지수 12일사이는 지난해 12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85.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8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2달째 지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로 갑니다. 곽지현 리포터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9180번님 상여금도 4대 보험 공제 대상이 되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회사에서 설 명절 상여금으로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나왔다. 그렇죠. 세금을 안 떼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4대 보험료도 그렇고 소득세도 떼어가는 그 대상이 되고요. 당장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합쳐서 또 내야 하는 그런 수입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본다고 하죠. 네. 자, 다음은 함경태님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가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고 안 받고는 연령 그리고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가 받는 금액 다 포함이 되고요. 또 그 외에 한 달에 보시는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또 월세 받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개인사업 등 내가 받는 그 모든 금액 한 달 합해가지고 실제 내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112만 원을 제합니다. 왜 112만 원이냐? 이거는 그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70%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00님도 네. 많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것들 또 물어봐 주셨네요. 이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은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네.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 국적 그리고 소득 하위 70%이면 되는데요. 그게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환산을 했을 때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5826번님은 자녀가 재산이 있어서 기초연금 못 받는 어르신도 있더라고요. 이 자녀 재산은 어떻게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나요?라고 보내셨는데요.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뭐 자녀 재산, 또 형제 또는 뭐 살아계시는 부모 재산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자 본인과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 그리고 재산으로 따지게 됩니다. 뭐 소득은 앞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 외 재산은 뭐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등 금융자산 또 자동차 그렇죠. 보유를 따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네. 소득 인정의 모의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분들은요. 아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센터에 가셔서 또 그 받으시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또 신청해 보셔서 이 자격이 되는지를 실제로 검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곽지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시간 마치겠습니다. 곽지현 리포터님 가시기 전에 이정옥 님이 곽 리포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마디 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하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